2026년 3월 10일 한국 노동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법률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동계가 무려 10년 넘게 요구해온 수권 법안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을 가장 열렬히 원했던 민주노총이 정작 법이 시행되자마자 시행령을 폐기하라며 투쟁에 나서고 있거든요. 원하던 걸 얻었는데 왜 다시 싸우는 걸까요? 오늘은 이 아이러니한 상황의 본질을 숫자와 구조로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노사 갈등 뒤에 숨어 있는 경제적 파급력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이 법의 정체부터 간결하게 짚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한 법안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쌍용 자동차 파업 이후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자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넣어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노란 봉투 캠페인으로 번지면서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입법 운동의 상징이 된 겁니다. 핵심 개정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 범위의 확대.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도 법적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둘째, 노동쟁의 대상 확대,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책임 제한. 합법적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청 노동자가 원청 대기업의 문을 직접 두드리고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원청과 교섭할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 벽을 허문 것이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법이 오늘 시행되기까지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타임라인을 훑어보겠습니다. 2014년 쌍용차 손배소에서 촉발된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2020년대 초반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되지만 번번이 좌절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4년에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죠. 전환점은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입니다.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안 수준으로 복원된 법안이 통과되고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 186인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라는 압도적 표결로 가결됩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자체에 불참했습니다. 9월 12일 공포되면서 6개월의 준비 기간이 부여됐고 바로 오늘 2026년 3월 10일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10년에 걸친 입법 추진이 마침내 현실이 된 셈이죠. 그런데 오늘 시행 첫날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본물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 노조만 보더라도 147개 사내 하청 용역 기업의 조합원 약 1만 명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스템 기아 등 16개 원청 대기업에 일제히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50일물곳 2만 1천 명, 건설노조는 100개 원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고요. 민주노총 전체로는 약 13만에서 14만 명의 하청 노조원이 원청 교섭 요구에 나섰습니다. 교섭 의제도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하청 노동자의 직접 고용 전환, 임금 인상, 원하청 간 차별 철폐, 노조 활동 보장 등인데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 노란봉투법이 노동계의 완전한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노총이 투쟁을 외치는 걸까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이 문제 삼는 것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아니라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에 포함된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핵심 쟁점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란 무엇이냐?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노조들이 하나의 대표 노조를 정해서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기존 원청 노사 관계에서는 이미 15년째 정착된 제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칙이 원청 하청 교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새 법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의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는데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면 결국 원청에 이미 존재하는 대규모 정규직 노조의 교섭 대표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기존 현대차 노조 조합원이 수만 명이고 하청 노조 조합원이 수천 명이라면 교섭 대표 선출 투표에서 하청 노조는 구조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노총은 원청이나 하청 사용자가 이른바 어용 노조를 만들어 기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조합원 수가 많은 어용 노조가 교섭 대표 지위를 차지하면 진짜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는 묻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법은 통과시켰는데 시행령이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면서 2025년 11월부터 시행령 폐기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24시간 농성, 청와대 앱 기자회견, 산별노조,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여왔고 올해 2월 6일 농성을 마무리한 뒤 원청 교섭 쟁취 투쟁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도 쉽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고용노동부가 처음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자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에서 반발이 쏟아졌거든요.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적용하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사실상 봉쇄된다 며 폐기를 요구했고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너무 넓어서 1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된 원청 단위 교섭 질서가 무너진다며 역시 반대했습니다.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양대 노총을 직접 찾아가 수정안을 설명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과 2026년 1월 7일이었죠.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을 근로자 간 이해관계에서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히고 원청, 하청 교섭에 한해서만 분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1월 20일 제2법 예고에 들어갔고 2월 24일 시행령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여전히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큰 틀이 유지되는 한법 취지가 살아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경영계의 우려는 한마디로 경영권 침해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행 이틀 전인 3월 8일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핵심 우려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 범위의 모호함. 법 조문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대기업 원청이 하청의 작업 시간이나 안전 기준만 관리해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사실상 모든 원하청 관계가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교섭 부담 폭증. 한 대기업에 수십에서 수백 개의 하청 업체가 있을 수 있고 그 하청마다 노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섭 단위 분리가 이루어지면 원청은 여러 개의 교섭 테이블을 동시에 운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동쟁의 범위 확대, 정리해고나 인수합병,
심지어 해외 생산 이전까지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경영 판단 자체가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경총은 주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슈 진단까지 실시했고 석유화학 기업의 감산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되느냐는 질의서를 노동부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경영계의 불안이 얼마나 큰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선진국에도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사례는 주요 선진국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독일의 경우 산별 교섭이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수십 년간 기업별 교섭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왔습니다. 프랑스 역시 산별 교섭 전통이 있지만 원청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하도록 강제하는 법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부당 노동행위로 처리하지만 한국처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 기준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례는 사실상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물론 노동계의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의 원하청 다단계 하도급 구조 자체가 해외에는 드문 형태이기 때문에 한국에 맞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한국의 원하청 구조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매우 심층적으로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외 사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법으로 누가 이기고 누가 질까요? 첫째, 하청 노동자는 이론적으로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적 교섭 권한이 없어서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감수해야 했던 수십만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교섭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입니다. 오늘 시행 첫날 기준으로 민주노총이 교섭을 예고한 조합원은 약 13만에서 14만 명 수준인데 실제로 노란봉투법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전체 하청 노동자 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비율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그토록 외쳤던 노란봉투법인데 정작 원청 교섭에 나설 조합원은 전체의 약 13%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둘째, 원청 기업은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교섭 대응 인력 확보, 법률 자문, 노동위원회 절차 대응 등에 상당한 자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시행 전부터 1년 연기를 요청한 것도 폭증할 사건 처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복수노조 관련 처리 사건이 2025년 기준 겨우 93건이었는데 2026년부터 수백, 수천 건으로 뛸 수 있다는 거죠. 셋째, 원청 정규직 노조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청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면 원청 노조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른바 노노 갈등, 노조와 노조 사이의 충돌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 연착륙.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판례가 축적됩니다. 1어 3년 뒤 제도가 안정화되고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시나리오 T. 갈등 격화. 민주노총이 예고한 대로 7월 15일 총파업이 현실화되고 원청 기업들이 교섭을 거부하면서 부당 노동행위 고발이 폭증합니다. 노동위원회가 과부에 빠지고 법원 소송으로 번지면서 수년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3. 산업구조 재편. 원청 기업들이 교섭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하청 구조 자체를 축소하거나 자동화, 해외 이전을 가속화합니다.
단기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고용 자체가 줄어드는 역설적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은 아마 이 세 가지가 혼재된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산업별, 기업별로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죠? 투자자 관점에서 짚어야 할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하청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주시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은 하청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섭 부담이 집중될 영역입니다. 반면 IT 소프트웨어처럼 하청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종은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인노무사 법률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겁니다. 2025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응시자가 전년 대비 48% 늘었다는 것은 시장이 이미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 법 시행 후 2년간 축적되는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 방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가 안정화되면 오히려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서 기업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10년간의 수권이 현실이 된 법입니다.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줬습니다. 그러나 법을 만든 것과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이 시행령 폐기를 외치는 이유는 법의 취지와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 때문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원칙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느냐 아니면 형해화시키느냐. 이것이 앞으로 수년간 한국 노동시장을 관통할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구조를 보십시오. 법조문 하나하나가 수백만 노동자의 삶과 수십조 원의 기업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 변화를 데이터와 사실 기반으로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노란봉투법 찬성이든 반대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앞서가는 부자의 경제학